그럼 금리 인상 시기에 좀 해야 할 투자랑 하지 말아야 할 투자. 그러면 은행들은 지금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배당도 더 늘리지 않겠는가? 배당주가 의외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정말 저희가 벤지가 예. 그래도 한 3, 4개월 된 것 같아요. 그쵸. 저희 채널에 출연한 건 3, 4개월이고 제가 김작가 TV에 출연한 건 1년 만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때는 주식 초보 책 나와서 네. 그때 이제 설명하느냐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이거 수준을 올려서 좀 중급 레벨 이상으로 한번 중급. 가보도록 하죠. 좀 어렵겠는데. 지금 그 수주 난이도를 올리는 것만큼 예. 주식 시장도 난이도가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저도 왜 그러냐면 주식을 쉽다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주식이 절대 쉽지 않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어떤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걸 한번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 전에 일단 현재 상황 우리 점검은 해야 되니까 네. 현재 주식시장 좀 점검이랑 그 다음에 굉장히 2022년 사실 이슈가 많죠. 코로나도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 계속 나오려고 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그만큼 강화되고 있고 금리 인상, 원달러 환율도 계속 강세 1,200원 돌파했었죠. 그리고 올해는 또 대선도 있고 올해 주식시장 전망까지. 와. 예. 다지 뭐 이게. 그러니까 변수가 많아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맞아요. 이 변수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고정값으로 두고 어떤 것들을 변동값으로 둘 거냐를 이제 보면서 시장을 예측해 나가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우선 금리 인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올해 지금 연준에서 뭐 파월이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점도표에서 보더라도 3월 달부터 하지 않겠느냐. 3, 6, 9, 12 네 번 정도 할 것 같고 4, 4, 3, 뭐 4, 4, 2 이렇게 갈 거라 보거든요. 그럼 금리를 이제 2% 이상을 올릴 것 같다. 이렇게 됐을 때 시장이 견뎌낼 수 있겠느냐. 여기에 있었을 때만 해도 기존에 했던 얘기들이니까 상관없어. 이랬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양적 긴축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제는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 이후로 그동안 연준에서 사들였던 그 채권을 사주면서 돈을 줬잖아요. 그럼 이제 어쨌든 기업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졸지에 부채가 늘은 거예요. 어쨌든 돈이 생겼는데 이걸 부채라 생각하지 않고 투자를 또 했던 거죠. 뭐 자산, 주식이라던가 부동산으로 다시 돈이 흘러가면서 자산 버블을 만들었는데 양적 긴축이라는 거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으면서도 돈을 회수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의 유동성이 순식간에 빠져나갑니다. 금리 인상은 효과가 한 박자 늦게 나타나는데 양적 긴축은 파는 즉시 그대로 들어와 버리죠. 바로 가져가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유동성을 순식간에 빨아들일 수도 있다. 이러면서 시장이 지금 발작을 일으켰어요. 뭐 최근에 나스닥이 지금 마이너스 3% 이상 하락하는 것도 그랬던 거고 그러면서 좀 뭔가 모양새가 달라졌던 것 중에 하나가 S&P 500이랑 나스닥 지수가 S&P 500은 거래소가 아니에요. 미국에는 거래소가 뉴욕 거래소가 있고 나스닥 거래소가 있는데 나스닥 지수는 나스닥 거래소. 우리로 치면 코스닥 거래소라 보시면 되는 거고 S&P 500은 나스닥 거래소든 뉴욕 거래소든 간에 우량주 500개를 맞춰서 만들어 놓은 지수예요. 그래서 S&P 500은 별로 하락을 안 했어요. 나스닥만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우량주는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것들이 아닌 것들은 크게 무너질 수도 있다. 이미 벌써 꽤 밑에 나스닥 밑에 있던 시총 하위주들은 많이 무너졌었는데 빅테크 주식들 뭐 애플이라던가 빅테크는 괜찮나요? 빅테크도 지금 최근에 조금 무너졌었죠. 이제 버티던 것들 그러니까 좀 밑에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뭐 빌라라던가 오피스텔 무너진 다음에 마지막에 아파트 무너지듯이 빅테크로 이제 돈이 점점 올라왔었는데 여기도 최근에 하락을 벌어지면서 돈의 흐름이 이제 기술주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 지금 또 채권이 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채권이 아마 지금 방송 찍는 날짜라면 1.8%를 넘어갈 것 같은데요. 미국 제10년물 금리가 이제 그렇게 되면서 채권이 급락을 해버렸죠. 이제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더 빨리 올 것이다. 좀 더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코인 시장이 요동쳤어요. 지금 코인도 굉장히 많이 하락했거든요. 예. 그럼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이라 불렸던 것들 예전에 뭐 스펙주, 밈주 제가 작년에 이맘쯤 출연했을 때는 스펙주가 굉장히 인기 많았었거든요. 지금 그것들 보면은 60달러, 70달러 갔던 것들이 지금 8달러, 7달러에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 옛날처럼 그냥 묻지마로 사면 돈 버는 게 아니라 정말 전략적으로 잘 접근해야 된다. 옛날에는 그냥 칼에만 중시하면 되는, 그러니까 공격에만 중시하면 되던 시장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방패가 정말 더 중요한 시장이 될 수 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시장이 굉장히 뭔가 그렇게 좋게 보시진 않은 거네. 어떻게 보면 방패가 중요하다고 하신 거 보니까. 그런데 저는 되게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당연할 거라고 했던 변수들 중에서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오미크론이 있었죠. 코로나가 끝날 것이냐 안 끝날 것이냐인데
그동안 델타 변이가 이제 수그러들 때만 해도 끝날 줄 알고 시장이 올라 했었다가 오미크론 때문에 한번 다시 무너졌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약간 좀 좌절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하지 않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종료가 됐다. 아니면은 이제 필요가 없다. 뭐 백신이 나와서 충분히 우리가 활동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됐을 때는 상황이 또 완벽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지금 인플레가 되게 우려가 됐었잖아요. 인플레 우려도 결국 보면은 코로나가 근저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벌어진 일들이거든요. 대표적으로 롱비치 항에 지금 선박 컨테이너 항구에 컨테이너들이 들어왔는데 이거를 운전할 트럭 운전사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하나씩 맞물리지 않는 거예요. 그동안은 톱니바퀴처럼 시장이 딱딱딱 맞물리면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대한 가성비가 나올 수 있도록 사업이 운영이 됐었는데 여기서 펑크나니까 이게 생산이 안 돼요. 자동차도 반도체가 하나 안 되니까 나머지 부품들이 있어도 자동차를 만들 수가 없어요. 다 꼬였던 것들인 거죠. 그게 이제 코로나 때문이었으니까 코로나가 해결되고 나면은 다시 최적의 가성비로 공장 가동률이라던가 운송률이 올라갈 거고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인플레 문제가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다라 봐요.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서 가장 큰 무서웠던 인플레였었는데 그럼 금리 인상도 급하게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갑자기 그 키 하나가 바뀌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전망이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로 바뀔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뭐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문제는 아니네. 그쵸. 문제로서는. 예. 야, 근데 그 사이에 조닝구 소장님께서 책도 좀 내시고, 그 다음에 예. 유튜브 방송도 찍고, 어떻게 보면 본인도 투자를 하시면서 공부도 하지만, 또 다른 전문가 이야기도 듣잖아요. 예. 그러면서, 아, 이 스피치가 굉장히 좋아지셨네. 옛날에는 약간 이게 엇박자가 살짝 있었는데, 지금은 제자리를 탁탁탁탁 맞아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때 이후로 저희 채널 출연해 주셔서 많이 저한테 조언을 해주시고 과외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다 이제 김작가 TV 덕분입니다. 예. 아닙니다. 자, 원래 얘기가 좀 돌아와서. 네. 그럼 금리 인상은 네. 올해 좀 주식시장에 어쨌든 미국 연준에서 할 테니까 예. 어떤 좀 영향이 있을 거예요? 미국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저는 금리 인상 자체는 문제가 없더라 봐요. 네. 사람들이 뭐 금리 인상이 우려다라고 하는데 뉴스를 보다 보면 알겠지만 어떤 때는 같은 이슈 가지고 나쁘다라고도 표현하고 어떤 때는 좋다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금리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설명하자면 헬스 할 때 역기 무게를 올리는 게 금리 인상이에요. 내가 근육이 튼튼해지듯이 시장이 튼튼해지고 경제가 좋아지면은 금리를 조금씩 올리는 겁니다. 그럼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경제가 좋아졌을 때 금리를 조금씩 올려나가는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경제가 나쁜데 올리니까 지금 뭔가 부작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예, 국가에서는 네. 이걸 맞춰서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라 보는 거죠. 금리를 올렸더니 이거 시장이 이상하네. 견뎌내지 못하네. 그러면은 좀 딜레이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국가가 경제가 망가지라고 금리를 그냥 막 무식하게 올리진 않을 거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다르게 네. 의외로 그렇게 빨리 올리지 못할 수도 있다. 반대로 코로나가 종료되면은 네. 올린다 하더라도 시장이 신경도 안 쓸 겁니다. 그만큼 오히려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환호를 지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방금 체력 얘기해 주셨는데 네. 한마디로 금리가 올라도 내 체력이 괜찮으면 그냥 상관없다. 그쵸. 그런 건데 네. 그럼 체력이랑 결국 기업으로 얘기치면 어떻게 보면 실적이랑 해당될 수 있을 텐데 네. 실적은 괜찮나요? 한국 주식들은? 기업들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죠. 최고치를 찍어가고 있는데 지금 다만 우려가 있는 거죠. 네. 앞으로도 이렇게 벌 수 있겠느냐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고용이라던가 실업률을 보면 되는데 네.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최근에 실업률이 4%대에서 3%대로 처음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실업률 3% 떨어졌다고 자화자찬을 한번 했었거든요. 지금 뭐 지표를 보시면은 실업률이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작년 이맘쯤에 80만 명이었었어요, 실업률이. 근데 지금은 20만 명대로 뚝 떨어졌거든요. 이제 더 이상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일을 할 사람들 다 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거의 없다라 보시면 돼요. 이제 하지만 총고용이 뚝 떨어졌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참에 코로나다 보니까 그냥 쉬자, 일 안 한다. 그치. 이런 것도 있고 아직 코로나가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스쿨버스 타고 다니잖아요. 이거 아무래도 좀 집에서 부모님이 한 명이 있는 게 낫지 않겠나 하면서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집에 좀 머물게 되는 거죠. 일을 안 하고. 근데 코로나가 끝나면은 전면 등교가 실시될 거고 맞벌이가 다시 늘어나면서 고용이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금리 인상 시기에 좀 해야 할 투자랑 하지 말아야 할 투자 어떻게 보세요? 금리 인상 시기에 오히려 나쁜 게 그동안 좋았던 것 중에 하나인데 배당주가 의외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뭐 예금 금리가 5%짜리도 나올 거란 말이죠. 네. 우리 코로나 때만 해도 막 3%가 안 되는 것도 배당주라고 추천하던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3%는 은행 가면 되는데 굳이 이게 왜 배당주야? 그치.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 배당을 정말 뭐 7%, 8%씩 주는 주식들이 아닌 이상은 매력을 잃을 것이다. 그래서 배당주는 아마 올해는 조금 매력이 없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의외로 이제 지금 금리가 스프레드 마진이 굉장히 크게 나고 있어요. 네.
코로나 이전보다 기준금리가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대출 금리는 벌써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올라갔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깜짝 놀랄 정도거든요. 뭐 5%다, 뭐 6%도 나왔다 이러는데 지금 여기서 기준금리를 여기서 몇 번 더 올리게 되면은 이제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 7%도 나왔다, 뭐 이런 말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예금 금리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그 사이에서 누가 이익을 취하고 있느냐? 은행이 취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은행들은 지금 앞으로 실적이 작년에도 좋았지만 올해는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배당도 더 늘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에는 은행. 예. 괜찮을 수 있다. 예.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저는 역발상 투자다 보니까 보통 은행이 좋은 시기에 은행만 좋은 적은 없었어요. 건설이 같이 좋아져요. 왜요? 경기가 좋아진다라 보는 거거든요. 금리가 상승하려면은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아질 때 같이 이제 금리를 올려요. 그렇죠. 그럼 경기가 좋아질 때 경기 민감주의 대표격이 이제 건설주예요. 지금 건설주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도 지금 PER이 2배짜리도 있고요. 4배짜리도 널려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돈을 잘 벌어도 사람들이 지금 안 믿고 있어요. 경기가 과연 좋아질까? 의심을 하고 있죠. 그치. 그러면 지금 금리가 올라가지만 그 이상으로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믿어버리겠죠. 믿어버리는 순간부터는 저퍼였던 것들이 이제 고퍼로 확 올라가겠죠. 뭐 PER 10배도 괜찮을 거야. 이렇게 되면은 주가가 3배 이상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트로이카주라는 게 있었거든요. 트로이카? 증권? 네. 2007년에 유행했던 건데 삼형제예요. 은행, 증권, 건설은 한 몸이다. 같이 올라갑니다. 네. 그럼 증권주도 언제 올라가냐면 경기가 좋으면서 금리가 올라갈 때. 2007년 때 생각하시면 그때 건설이랑 은행이랑 증권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면 은행주가 2배 정도 오를 때 증권주는 보통 한 3배, 4배 이상 올라요. 2007년에만 해도 증권주 중에서 뭐 5배 이상 오른 것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면은 금리 인상기에서 혹시 증시도 화랑이다라고 하면 증권주를 보는 게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단 그게 있어요. 채권을 많이 보유한 증권사는 안 돼요. 채권이라는 거는 금리가 올라갈수록 채권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채권을 많이 보유한 증권사가 있고 조금 보유한 증권사가 있는데 조금 보유한 증권사는 금리 인상의 수혜를 받을 거고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증권사는 손실이 나기 때문에 돈을 벌어도 오히려 마이너스가 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금리 인상 시기에 해야 할 투자로 지금 은행과 증권과 건설 조금 괜찮게 보신다 했는데 네. 그럼 이 중에서 우선순위로 매긴다면 일단은 건설, 예. 다음은 증권, 증권, 그다음은 은행. 그다음 은행. 네. 자, 그러면 또 건설은 사실은 또 올해 대선과도 또 묶이는 섹터이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꽃놀이패 전략이 굉장히 좋은 거죠. 만약에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어요. 지금 변수가 워낙 많은 해기 때문에. 그러면은 변수가 하나 틀렸을 때 내 투자가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꽃놀이패로 2개 중에 하나만 걸려도 올라갈 수 있는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어차피 변수가 많으니까 저도 변수가 많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자, 그러면 이제 은행, 증권, 건설에서 증권사는 채권이 좀 적은 데를 좋게 봐야 했는데 예. 그럼 은행과 건설은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은행에서는 최근에 지금 우리금융이 굉장히 좀 행보가 좀 폭넓어졌어요. 이제 몸집을 늘릴 수 있는 은행은 지금 우리금융밖에 없어요. 증권사가 없습니다. 다른 뭐 지금 은행들은 보면은 이미 금융 지주가 돼서 보험이라던가 증권이 탄탄해요. 근데 우리금융이 예전에 우리투자증권을 팔아버렸죠. 그래서 NH투자증권이 됐죠. 그걸 지금 되게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그걸 팔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다시 증권사를 키워야겠다. 그래서 지금 증권사 중에서 혹시 괜찮은 매물 없나 이러면서 찾고 다니고 있어요. 찾고 있어요. 그런데 증권사들 보면 보통 이제 다 그룹 안에 속해 있거나 그쵸. 예, 다 어디 다 위에 모회사가 있기 때문에 매각해서 나올 수 있는 증권사가 또 많지도 않습니다. 혹시 후보군은 어디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말하면 난리 날 것 같은데. 아니, 여러 개 얘기하면 되니까.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사모펀드가 가지고 있는 증권사들이 매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뭐 사모펀드가 가지고 있는 거를 뭐 크게 뽑자라고 하면은 이제 뭐 이베스트라던가 이베스트. SK라던가 SK. 두 군데 있을 거 아니면 대만이 보유하고 있는 게 유안타 증권이 있겠죠. 여기는 어떻게 보면 매각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증권사들이 돈을 워낙 잘 벌기 때문에 이 매각 대금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거죠. 절대 싸게 팔진 않을 것이다. 그럼 우리금융이 그걸 다 감당해내면서 그렇게 인수할 것이냐 아니면 좀 소형 증권사를 좀 2군데를 인수해서 합쳐가지고 우리금융의 어떤 영업력을 합쳐가지고 판을 키워갈 것이냐. 그래서 어떤 증권사를 인수할지는 좀 맞추기 좀 어렵긴 합니다. 어쨌든 그런 쪽을 눈여겨볼 만하다. 예. 자, 건설은? 건설은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보통 사업 구조를 보면은 최초에 이제 광물 사업을 하는 게 있어요. 시멘트 같이 재료 가격이 유연탄 가격 외에는 더 이상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이미 벌써 내가 석회석 광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원재료 값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이런 사업들은 인플레이션이 벌어져도 별다른 타격이 없어요. 반대로 저 끝단에 있는 사업이 있어요. 건설사 같은 경우는 고객한테 가격을 전가시키면 되기 때문에 또 인플레이션에서 강하게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간에 있는 회사들은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대표적으로 레미콘인데 시멘트가 이번에 가격을 18% 올렸거든요. 작년 7월에 5% 올리고 또 올렸어요. 유연탄 가격이 올랐다라는 핑계를 대지만 만약에 여기서 또 유연탄 가격이 또 올라가면 이번 여름에 또 올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레미콘 회사는 비싸게 사들여서 누구한테 팔아야 되냐면 건설회사한테 팔아야 돼요. 근데 건설회사가 항상 갑이었었거든요. 안 돼, 돌아가 이러면은 가격을 못 올리는 거예요. 그럼 레미콘은 혼자서 적자를 다 감수해야 되겠는 거죠. 뭐 태양광 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폴리실리콘, 인곳, 뭐 셀, 모듈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이 중간에 있는 회사들은 내가 지금 비싸게 원가를 주고 가격 전가를 못하면 죽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투자자가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차라리 양쪽 끝단에 있는 사업이 차라리 낫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또 문제가 뭐냐면 대선과도 엮여 있는 게 어느 후보가 될지도 모르겠고 이제 민간 분양을 밀어줄 것이냐 공공 분양이나 공공 임대를 밀어줄 거냐에 따라서 건설사의 운명이 좀 바뀝니다. 민간 분양을 해주게 되면은 건설사가 마진을 낼 수가 있겠죠. 본인들이 개발해서 마진을 붙여서 팔면 되니까. 근데 이제 공공 분양이라든가 공공 임대가 되면 마진을 못 붙이죠. 싸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건설사가 수주를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의외로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건설 현장 보면은 회사가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주택 비중이 높은 건설사가 있고 하나는 이제 중동 쪽 수주를 좀 크게 터뜨릴 수 있는 대형 건설사, 뭐 화공 플랜트라든가 이런 거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지금 분위기는 화공 플랜트라든가 중동 쪽에서 수주가 조금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그런 대형 건설사가 그런 리스크도 없고 저평가면서도 앞으로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괜찮은 또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설 쪽 투자할 때는 좀 어느 후보가 되는지를 본인이 좀 잘 생각해보면서 하는 게 좀 나을 수 있겠네. 그렇죠. 굉장한 리스크인 거죠. 어느 후보가 될지 맞춰야 돼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웃으세요? 지금 죄송합니다. 어느 후보가 지금 박빙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뭔가 한쪽을 너무 생각하신 것 같은 느낌인데. 저는 정치 몰라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재건축 재개발에 특화된 건설사가 있고 지역주택 조합에 또 특화된 건설사도 있고 주택 기준으로 봐도 이게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수혜를 보는 회사가 다 이제 제각각이에요. 자, 그러면 최근에 소장님은 주식 운용할 때 가장 큰 어려움과 좀 고민은 뭐예요? 변수가 너무 많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가 끝날 듯이 끝나지 않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아요. 이제 차라리 끝나지 않으면 그러지 않을 거라 계산을 하고 제가 그거에 맞춰서 투자를 진행하면 되는데 그렇지. 희망을 주면서 자꾸 이제 롤링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이 포트폴리오 싹 바꿔야 되나? 근데 아니에요. 또 보다 보면 또 그렇게 준비했는데 또 아니에요. 이러면서 사람이 되게 기다리는 시간이 힘들지 않은가. 그리고 또 증시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많이 힘을 잃었어요. 유동성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이제는 좀 돈 벌 수 있는 업종이 옛날에는 10개 중에서 8개라 그러면 이제는 한 10개 중에서 2개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여기서 내가 돈을 벌었다 치더라도 다음번에 투자할 업종을 찾기가 너무 어렵지 않은가.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다면 사실 작년에 2021년에 개인 투자자의 돈을 버신 분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작년은 지금 10개 중에 뭐 8개 돈 버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 만약에 지금 올해 10개 중에 2개밖에 없다고 한다면 사실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더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주식 투자를 잠깐 쉬는 것도 괜찮은 타이밍일 수는 있어요. 내가 아직 지금 시작을 안 했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코로나가 끝나는 기미가 보일 때 그때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싶긴 한데 원래 투자는 항상 선반영이라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절대 예측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언제 끝날지 모른다. 이 변수들을 다 계산하려고 하지도 말고 어차피 오를 주식인데 언젠가 오를 주식이 지금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다. 그러면 그냥 조금씩 사서 모으고 그냥 기다리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아까 전에 이제 괜찮은 섹터로서는 은행과 증권, 건설이 이제 금리 인상 시기로 말씀해 주신 거고 올해 그러면 그 외에 좀 괜찮게 보는 섹터라든가 조금 올해는 요 종목은 좀 이런 섹터는 좀 피하자 이런 것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뭐 제 자산도 좀 많이 들어가 있는 비중도 있고 좋게 보는 데는 지금 건설 관련들 다 건자재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수혜주들 원자재랑도 연관이 많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전기차 쪽. 전기차는 제가 작년 말에 포트를 좀 늘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전기차 판매량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팔릴 수도 있다 봐요. 그러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다 싶어서 전기차 쪽도 기대하고 있고요. 뭐 광물 쪽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많이 가격이 오를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얘기하자면 리튬.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리튬 수요는 점점 늘어나는데 리튬을 가진 기업이 몇 개 없어요. 리튬이 나오는 국가도 몇 개 없고요. 그럼 생산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리튬 가격이 쉬지 않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의 떨어진 적 없이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리튬을 파는 회사들은 굉장히 수익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 전인구 소장님 영상에서도 썸네일 보니까 리튬 관련된 썸네일 봤던 것 같아요. 예. 리튬을 뭐 찾아서인가? 예. 맞죠? 예. 이게 테슬라가 벌인 일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제 리튬 인산 철이라는 배터리 방식이 있고 중국계에서 하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니켈, 코발트, 망간을 많이 하는데 거기서도 리튬이 솔직히 들어갑니다. 하이니켈 때문에. 이제 그래서 중국에서 중국 배터리 회사들이 많이 하는 거는 탄산 리튬,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이 많이 하는 건 수산화 리튬. 근데 어쨌든 이 리튬 염호는 똑같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리튬을 만드는 회사들이 탄산 리튬 비중이 높은 데냐, 수산화 리튬 비중이 높은 데냐에 따라서 지금 좀 운명이 갈리고 있죠.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테슬라가 LFP 배터리라고 해서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지금 굉장히 늘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중국계에서 나오는 배터리들이 수혜를 보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LFP 배터리인 리튬에 투자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도 점점 이제 전망이 커질 것 같아요. 그렇든 저렇든 간에 어쨌든 리튬에는 계속 배터리는 늘어나야 되는 거고 리튬에 대한 수요는 한국계를 쓰든 중국계를 쓰든 어쨌든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이 리튬 자체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주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테슬라 언급해 주셨으니까 예. 테슬라는 지금 어떻게 보세요? 테슬라가 애플의 길을 걸을 거라 보는 거예요. 이게 애플이 성공했던 공식이 하나 있는데요. 애플은 기존의 투지폰으로 시작을 아예 안 했습니다. 뭐 노키아라든가 모토로라든가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여러 투지폰 회사들이 스마트폰도 팔아요라고 됐던 거고요. 애플은 그냥 아이폰 팔아요였는데 아이폰은 곧 스마트폰이었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스마트폰 하면은 아이폰을 먼저 떠올려요. 이 브랜드 선점 효과, 브랜드 각인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전기차라고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면 테슬라만 생각나죠. 테슬라 다음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서로 좀 이야기가 달라져요. 커피 하면 스타벅스 하고 그럼 제2의 프랜차이즈는 뭐나요 하면 몰라요, 사람들. 그럼 테슬라라는 거는 사람들 입장에서 전기차 이퀄 테슬라라는 브랜드를 박아버렸어요. 그럼 앞으로 전기차 수요가 커지면 커질수록 테슬라가 굉장히 잘 팔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나머지 회사들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내연기관, 가솔린도 팔고 디젤도 팔고 수소도 팔고 전기차도 팔아요. 우리가 마카롱을 먹고 싶다고 할 때 마카롱 전문점에 가서 사고 싶지 뭐 크루아상도 팔고 케이크도 팔고 하는데 마카롱도 팔아요. 이런 데 가진 않잖아요. 약간 일종의 브랜드 가치가 확실하게 있다. 예, 그 사람들한테 전기차 하면 테슬라를 인식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테슬라가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좋아져서 B2C 사업에서 굉장히 유리한 구조거든요.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테슬라가 뭐 가격이 싸지는 않잖아요. 회사가 좋다라는 건 모두가 공감을 하겠죠. 예. 몇 가지 리스크가 있죠. 네. CEO 리스크가 가장 크고요. 네. 근데 이게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 봐요. 테슬라라는 회사가 CEO의 리스크로 인해서 회사의 매출이나 이익이 저해되진 않을 거예요. 그냥 다른 리스크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CEO가 한번 리스크를 저질렀을 때 그때가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PER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50배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익이 2배가 늘면 75배로 떨어지고요. 거기서 또 2배가 또 늘면은 37배로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독일의 기가 팩토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가 완공이 되면 한 번에 연 70만 대 이상 생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테슬라가 이제 연 150만 대 이상의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오게 되면은 매출이 2배가 되면 이익이 2배가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매출이 2배가 되면 이익은 4배, 5배가 됩니다. 그러면 의외로 PER이 150배였던 게 생각보다 빠르게 떨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컨센서스를 조금 더 위로 잡아주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 PER 높을 때 얼마까지 올라갔었죠? 그때 1000까지도 갔었을 거예요. 1000까지 봤던 것 같은데 지금 100까지 떨어졌던 거예요? 단위가? 지금 그러니까 예상하는 것보다 생산을 더 찍어내요. 그러니까 캐파가 여기 40만 대 공장인데서 50만 대를 찍어내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공장 효율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더 마진이 더 빠르게 늘고 있는 거죠.